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가능성을 분석한 빅토르 아브레우 엑스트지오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아브레우 대표는 분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검토했다며 유전의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헌정사상 첫 반쪽 개원이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단독 표결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이 청탁 대가가 아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총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발표 이후 야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섣부른 발표,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유전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대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에 한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며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이 높고 과거에 나온 분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자료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검증한 미국 분석업체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을 들어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 유전 부존 가능성 지역은 포항 영일만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심해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박정희 정부 시절 영일만 시추 지역은 내륙이 다수라 차이가 큽니다. 아브레우 대표도 아예 새로운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Basin, consider the basin is already a mature basin,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금요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아브레우 대표는 세계 최대 심해 석유 가스전인 가이아나 광구 탐사 작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 석유 기업 엑선모빌 지질그룹장 출신으로 액트지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사실 아브레우 대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 그가 몸담고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가정집에 소재를 두고 있고 직원도 아브레우 대표 한 명인데다가 연평균 매출도 우리 돈 3,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여러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왜 이런 회사에 검증을 맡긴 걸까요?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액트지오의 텍사스 휴스턴 본사라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입구에는 임대 표시도 돼 있습니다. 기업에 등록된 직원도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 한 명에 불과하고 연평균 매출도 2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액트지오가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신뢰할 만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질 전문 부티크라고 해서 전체 규모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심해에서 지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3분이 이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입국한 아브레우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사업 전략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건물을 소유하거나 여러 명의 부사장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에서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여러 국가를 원격으로 연결해 각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에 적확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액트지오의 업태에 대해 휴스턴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같은 데 이런 데는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이렇게 회사 세워가지고 컨설팅하고 또 프로젝트 생기면 또 다른 사람 조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하고 이런 게 흔한 형태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기관을 통해 검증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모레 예정된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 소식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제 오늘 급등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경제부 이승민 기자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브레오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 바로 온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방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 국민적 관심과 액트지오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며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가장 궁금한 경제적 가치를 묻는 말에는 경제성이 높다면서도 비밀 유지 계약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에서 근거 등 더 많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좀 생소합니다. 어떻게 아브레오 대표가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2년 전 미국에서 지질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난 것이 인연이 돼 동해 유전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후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를 분석 용역업체로 선정했고 올해 초 정부 실무진이 미국을 찾아 아브레오 대표와 액트지오에 대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석유공사는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은 다 해봤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대통령이 이걸 직접 발표했잖아요. 굳이 직접 했어야 했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은 올해 초 보고를 받았지만 총선에 미치는 영향과 신중론 등을 고려해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내용이라면 다른 정권이었어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신뢰성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가 최근에 이루어졌고 민감한 정보라 시간을 끌지 않고 직접 대통령이 발표하는 형식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뭐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심해 유전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일만 유전도 바닷속 깊이가 1km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땅속에 1에서 2km 더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시추와 분석, 평가, 그리고 해양 플랜트 건설 등을 고려하면 상업 생산까지는 7에서 8년이 걸립니다. 시추 하나에 1,000억 원이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워낙 깊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바닷속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기능이 뛰어난 우수한 시추선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일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해 유전은 과거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주요국과 에너지 기업들도 심해 유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볼리비아와 브라질, 가이아나 광구는 이번에 아브레오 대표가 관여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며칠 전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일정을 조율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을 들여다보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탁 대가가 아닌 만남의 수단이었다는데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는 거죠.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7일 명품 가방과 선물 상자 사진을 보여주며 추석 인사드리려고 한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핸드백을 하나 장만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방은 엿새 후인 13일 전달됐는데 특이점도 확인됩니다. 최 목사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 다음해 7월 19일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선물 전달과 만남, 청탁 사이에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셈입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선물과 청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고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을 청탁 대가가 아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도 검찰 조사에서 청탁보다 다른 목적, 그러니까 언더커버 취재를 위해 선물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정황상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게 힘들 거라는 분석이 상당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정 청탁 여부는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청탁이 건너간 시점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달라고 말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졸한 시비거리를 얘기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건데 김 여사가 원한 게 아니고 떠밀려서 가게 된 것이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맞받아쳤죠. 다만 여당 내에서도 특검 공세에 신중해야 될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졸한 시비라면서도 논란이 커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같은 세트가 제공된다며 초호화 기내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등 떠밀리듯이 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김석기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을 놓고 대통령 기록물 무단 훼손과 반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에서 선물로 받은 대통령 기록물로 만든 것으로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먼저라며 야권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던 논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는 것엔 대체로 동의하지만 자칫 야당의 역공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엔 최해병 순직 사건 소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해병대의 첫 보고서와 이른바 대통령 경로가 있고 나서 다시 쓴 보고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혐의자에서 빠졌는데 말이죠. 임 전 사단장이 물살이 세찬데도 장병들에게 가슴 장화를 신게 하는 등 사실상 안전 업무를 해방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회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약 열흘 만인 8월 20일에 나왔고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본부가 재조사 초기인 8월 14일에 작성한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명시한 뒤 실종자 수색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을 할 수 없게 했고 장화를 신으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온 최종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뒤바뀐 결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일이 잘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 없는 의사 일정이라며 표결에 불참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단독 표결에 나선 겁니다. 임기 첫 본회의가 여야 합의 없이 열린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 190명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강행했다며 불참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반쪽 개원입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또 민주당이 의석수로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힘으로 망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민주당 멋대로 오독한 대가를 국민의힘은 여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합의가 실종된 본회의가 미리 보는 22대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호선우입니다. 22대 국회 문은 열었지만 실제 일을 하기 위한 상임위 구성, 원 구성은 아직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첫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1시간에 걸쳐 2대2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대로 기간 내에 원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 그 문안에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논의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쟁점은 핵심 상임위 배분입니다.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여기에 방송 3법이 걸린 과방위까지 모두 여야의 창과 방패가 맞붙는 곳으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그간의 국회 관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거듭 강조하며 취임 직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은 오는 7일 모레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부터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모습은 여야 모두 부담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여야 간 시대결이 벌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간 시대결입니다. 네. 발단은 추 의원이 SNS에 올린 6행시 챌린지 제안입니다. 추 의원은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네. 김 의원이 한시로 응수했습니다. 6행시 6글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논란이 된 겁니까? 바로 탄핵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셌네요. 네, 사실상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6행시에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에도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이고, 예. 앞글자들만 세로로 읽어보면요. 탄핵만 답이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죠.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 검토 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인터넷을 떠돌았던 추 의원을 겨냥한 한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당시는 윤 대통령과 추 의원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으로 대립했던 때입니다.
한씨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며 한씨가 담겼던 책이 회수되기도 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줄로 구성된 시는 공교롭게도 첫 문구가 한자 음독으로 추 의원을 겨냥하는 것처럼 읽혀서 아마 김 의원이 이 한시를 다시 소환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잠깐만, 뭐 집단 체제도 있었고 1인 지도 체제도 있었는데 2는 또 뭡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이런 것처럼 선거 1등이 당대표를 하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 즉 부대표를 맡는 방식입니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당대표가 물러났을 때 부대표가 대신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이 굳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단 지도체제처럼 당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지도 않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6번째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일만 한 것 같다며 절충형 지도체제로 당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원당규 개정 특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 의미들은 있다. 의미들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계속해서 논의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질풍노도,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카카오톡 대화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당선된 30대 초선 의원들이 모인 바로 단체방입니다. 네. 왜 질풍노도냐고 물어봤는데요. 소용돌이 치는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2030은 물론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비대위원 김용태 의원과 원내대변인 조지현 의원,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김재섭, 우재준 의원 4명이지만 앞으로 연령이나 선수 제한 없이 모임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보니까 8, 90년대 생들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가 약한 3040 이쪽에도 또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풍노도가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바로 저출생 사안입니다. 네. 김재섭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고 김 의원도 지난해 결혼해 지난 4월 아이를 낳은 만큼 청년의 결혼과 출산 고민에 대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은 저출생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 경력 단절, 또 부동산 등 모든 사회 문제의 결과라면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떠올리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향해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거기다 합동 전밀 직격탄 투하 훈련까지 전개했는데 이건 7년 만에 진행된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을 준비하는 장병들이 전투기에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합니다.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릅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공정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전략폭격기는 2번째로 전개됐고 F-35A 등 한국 공군 전투기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합동 정밀 직격탄 제이담을 실제 투하해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5, 4, 3, 2, 1. 포탄이 떨어지자 목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제이담 투하 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제이담은 GPS 유도와 함께 여러 가지 레이저 등 다양한 유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군의 강한 의지를 직접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남북한이 지난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을 다시 연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두 길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 철로까지 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서 지금 북녘 땅의 분위기는 어떤지 담아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입니다. 동해선은 남쪽에서 제 뒤로 보이는 금강산까지 있는 철도인데요. 북녘 땅 모습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짙은 녹음과 인공기가 나부끼는 북한군 초소 사이로 철길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분단과 함께 끊어졌다가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이어진 동해선 철도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7년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시험 운행까지 이루어졌지만 최근 북한이 철거에 나섰습니다. 북측 선로 구간에서 철길을 지지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침묵과 같은 핵심 자재를 뜯어내는 움직임이 식별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길 옆의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하며 남북 간 물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동해선 철도와 같이 남북 관계의 상징 같은 것을 절단하고 단절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 군사 분계선에서 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도 구간까지 철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요즘은 대학 축제날 유명 가수들 많이 부른다 하고 전해드렸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경찰이 이런 곳에 배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파 관리를 하러 간 경찰이 축제장 주막에서 술을 마셨다면 어떨까요? 정확하게는 지방경찰청장이 말이죠. 가수 싸이 공연 때는 말춤까지 췄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가수 싸이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달 10일 축제가 열린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학생과 지역 주민까지 4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1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했고 전북경찰의 수장인 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간 곳은 인파가 몰린 운동장이 아닌 축제장 주막이었습니다. 당시 가수 싸이 공연이 열렸던 곳입니다. 경찰관들이 이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사이 전북경찰청장은 100m가량 떨어진 축제 주막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산 사장님하고 같이 가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가셔가지고 좀 술을 드셨어요. 제가요? 네. 조금 먹었죠. 예. 청장은 업무 도중에 술도 모자라 주막에서 춤까지 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축제를 가니까 저도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 완산 서장이랑 나가서 말춤을 한 2, 3분? 그렇게 길게도 안 췄어요.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관은 축제장 주막에 자리를 잡는 데 동원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자립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자리 총장님 앉으실 자리다 말씀하셨고 전북경찰청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심려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에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학교 측에선 이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합니다. 타일러 보지만 갑자기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립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가방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팔을 깨물고 얼굴에 침까지 뱉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걸 담임교사와 함께 교감이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학생의 어머니도 학교를 찾아와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설명합니다. 3년 동안 2차례 강제 전학을 포함해 7차례 전학이 있었고 이 학교에 온 지도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시고 항의 방문을 하시죠. 아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되나.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으나 저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열흘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부모 동의 없이는 심리치료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사노조는 교권위원회를 열어 8번째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건 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등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북교육청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싸게 산 물건을 되팔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만 명한테서 4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라며 유람선 파티를 열어 환심을 사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한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김포 아라뱃길에 든 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쇼까지 이어집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 일당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A씨 일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싸게 구해온 물건을 되팔면 200% 이상 수익이 생긴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5개월 만에 3만 6천여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벤처 사업가처럼 정말 설명을 했고 동남아 쪽에 수출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준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직접 판매점을 차려 물건들을 실제 팔기도 했는데 약속과 달리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어플을 개발해 투자 금액이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돈을 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수익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은 일당 1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대표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빌라 화단에 충돌했습니다. 급경사로 유명한 곳인데 한 달 새 벌써 2번째 버스 밀림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장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버스가 빠르게 후진해 내려오더니 빌라 화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중심을 잃은 승객은 도로에 나뒹굽니다. 예,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쿵쾅 소리 들렸어. 사람 소리가 많이 들려서 나와봤죠. 밤에 와서 박혀 있었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상명대학교 인근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미끄러져 빌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오르막길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38명 중 20명이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인근에서는 지난달 10일에도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미끄러져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사가 심하니까 그 뒤로 쏠릴 때도 있고 발 밟고 그런 것도 많고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아요. 오토홀드 기능 같은 거 있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반복되는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비틀거리며 고개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역시나 만취 상태였는데 아찔했던 추격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예상 도주로에서 용의 차량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한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순찰차 옆을 지나갑니다. 곧장 추격에 나선 경찰.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계속 내달립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순찰차가 길목을 가로막았지만
틈을 비집고 다시 도망갑니다. 차량이 많은 광안리 해수욕장 진입로에서도 아찔하게 차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결국 앞차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습니다. 당시 이곳 해수욕장 앞 도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충격을 하고 잘못하면 인도 쪽으로 가서 사람 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억지로 차로 좀 정차를 한 거죠. 차를 박아서. 무려 5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점집에 들어가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도 있습니다. 도주 3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그 와중에 흉기를 추가로 구입했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걷는 남성을 사복경찰관 3명이 순식간에 덮칩니다. 곧바로 다른 경찰관들도 가세해 반항할 틈도 없이 제압합니다. 3시간 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점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얼굴에 한 문신을 숨기려고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모자가 달린 검정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곳 점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점 보러 왔다고 그래갖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칼 빼들고 여기를 왼쪽을 찔른 거야. 몇 번 찔르고 반지, 목걸이. 점집 주인이 술을 깨고 오라며 돌려보내자 남성은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부치기 이런 거는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현금은 조금 차이 한 1, 20만 원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주인은 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도망치면서 또 다른 흉기도 구입했는데 본인 호신용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에 밀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비행기 승객들은 주로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있을 때 위험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비행기 이착륙 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방향과 강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급변풍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수백 건의 급변풍 경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흔들리는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이 머리를 숙이라고 외칩니다. 지난 2022년 세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는 바람, 급변풍을 만난 겁니다. 급변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김포는 320건, 인천은 769건의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공항은 1289건에 달합니다. 공기가 한라산을 넘어오면서 제주공항 쪽으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급변풍을 만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버스와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승객들이 여객기에서 탈출하고 곧바로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끕니다. 활주로 이탈하는 사고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번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위급 상황에선 승객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짐을 챙기려 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짐은 안에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90초가 지나면 불이 폭발하듯 번질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하네다 공항에서 여객기가 충돌해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한 덕분에 379명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과 침착한 대응이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날씨도 좋고 코로나 걱정도 없는 요즘 야외 공연 관람 계획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만 원을 내고 야외 공연을 보러 간 직장인 송모 씨는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원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지 못한 겁니다. 1인당 11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닌데 막 100분, 200분 기다려도 보고 싶은 가수를 못 본다거나.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던 한 뮤직 페스티벌은 돌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3주 뒤 새 일정이 공지됐지만 이마저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환불 요구에도 감감무소식인 주최 측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50건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었습니다. 예매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 공연 취소나 중단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각종 공연 장비가 좀 고장이 나거나 공연이 지연되거나 아티스트 일부가 참석하지 못하거나 그런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원은 황금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공연 주관사가 믿을 만한지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양주병을 바꿔치기에 바가지를 씌운 유흥업소 직원들이 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인 점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 내부 모습입니다. 직원들의 요구를 받은 취객이 모바일 뱅킹으로 양주값 100만 원을 이체합니다. 빨리 결제를 아까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오빠 거니까 오빠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럼. 하지만 이 남성이 마신 술은 100만 원짜리가 아닌 저가의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였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주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유흥업소 측은 가짜의 양주를 잇따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 몰래 고가의 빈 양주병으로 바꿔놓고 술값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의 취객으로부터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항의나 신고를 못하도록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을 일부러 근처 숙박업소에 데려다 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기에 넘어간 손님만 43명,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주방에 있는 양주들이랑 테이블에 있던 그 양주들을 다 감정을 맡겼거든요. 7병을 보내서 5병이 이제 가짜 양주로 나왔고요.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놓으며 이러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되겠지 싶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공의들이 정부에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거든요. 병원들도 전공의 복귀율이 30%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000억 원대고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한 명의 3, 4개월치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0,000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전공의 10,000명, 의대생 18,000명 등 의료계 14만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주면서 복귀율이 5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때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하지만 실제 복귀율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20에서 30% 수준의 복귀를 전망하면서도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 복귀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총파업 투표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고 맨 왼쪽은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었죠. 오늘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젠슨 황 대표 한마디에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출렁인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최근 새로운 인공지능 칩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석 달 전 공개한 차세대 제품 블랙웰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제품까지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아직 개발 중인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enhance performance, continue to drive down cost of training, cost of inference. HBM 선두 기업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기업들의 납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젠슨 황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 모두 HBM을 납품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외신 보도를 부인했던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외신 보도 당시 급락했던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다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SK 단독으로는 가격 협상력이나 여러 가지 품질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엔비디아도 삼성하고의 계속적인 협력을 원하고 삼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주기는 더 빨라질 예정인데 여기에 AMD와 인텔도 인공지능 칩 신제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HBM에 대한 수요 폭발로 이어져 우리 메모리 기업이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4만 달러도 코앞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기준 변경에 따른 덕을 본 거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 36,1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4,900만 원 가량인데 35,793달러를 보인 일본을 처음 앞섰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는 일본과 대만을 웃도는 6번째 수준입니다. 일본을 앞선 건 처음으로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1인당 GNI 순위가 한국보다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로는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이 2020년으로 바뀌면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시기도 문재인 정부인 2017년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1인당 GNI가 수년 내 4만 달러를 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 총조사 기준년이 달라진 데 따른 효과로 현실 경기 흐름이나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거하고 국가 전체 평균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메꿔주느냐는 정부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소득 대분배 정책으로. 다만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과 건설 투자 회복으로 1.3%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체감 경기도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세계 5대 강국을 향한 MBN 555 기획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인들과 자산가들의 재테크 방법은 뭔지 또 고민은 뭔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15개 금융기관 CEO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이들은 1억 원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했을지도 물어봤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금 궁금한 상태였고 지켜보다가 잘 떨어지진 않는데 관망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때문에 엄두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깊어가는 재테크 고민, 안전함을 추구하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공격적으로 나가자니 손해볼까 두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BN이 시중은행장과 증권사, 보험사 CEO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올해 8월과 10월, 11월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15명 중에 12명이 올해 안에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전망도 여전하지만 대부분 올해 안에 인하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상태 그대로 당분간 횡보할 것 같다는 의견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 떨어질 거란 쪽과 곧 반등할 거라는 쪽이 각각 4명으로 박빙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이거나 더 떨어질 거라는 게 총 10명인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래도 사야 한다가 6명, 전세가 5명, 월세가 3명으로 매매보다는 세입자로 사는 편이 당분간은 낫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서울 수도권 고가 선도 지역들, 투자 선호 지역들 중심으로는 하반기부터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엿보여서 지역에 따라서 수급 상황이나 혹은 가격 현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번엔 주식시장입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물었더니 15명 중에 12명이 2,700에서 3,000선 안에 머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3명은 2,500에서 2,700이라고 답하면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3,000 이상을 예상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국내 주식과 펀드였고요. 국내 채권과 채권형 펀드도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보너스 질문입니다.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종류가 좋을지 물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축 아파트가 4명으로 뒤를 잇는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연립주택은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했네요. 지금까지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자며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과 가까워야 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이 야영에 불법 추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하얀 백사장 위로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함께 해상국립공원에서 야영하고 음식을 해먹은 사람들이 버린 것들입니다. 지난 5년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불법 투기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559건입니다. 태안의 한 국립공원엔 주말인 지난달 18일과 19일 9건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먹다 버린 라면 국물로 몸살을 앓던 한라산 국립공원엔 감시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나서야 한라산은 라면 국물 세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많고 관리하기 쉬운 북한산 국립공원 역시 불법 행위 흔적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이런 데 저기까지 올라갔다 오라잖아. 그럼 이런 데서 뭐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일부 이용객들의 생각이 사라지도록 불시 단속과 불법 행위 근절 캠페인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한인 2세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는 50년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었기에 당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미 의회이사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는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 의원.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태 때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became honestly very sad, and so I just felt compelled to do something.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11월 5일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한인 이민 2세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안보 전문가로 통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50여 년간 민주당 후보가 석권한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본선 대결에서도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omeone asked me the other day, like, how do you have the energy to go to all these different events every day? And I said, I have the energy because you have energy. Like, I draw from that. 미 상원의원은 파병이나 관료 임명 동의 등 범국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김 의원이 당선된다면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이 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지휘봉을 잡으며 축구 현장에 돌아온 황선홍 감독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본선행 실패에 여전히 가슴이 쓰리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한 황선홍 감독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가슴이 쓰리다는 황선홍 감독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4년 전 스스로 내려놨던 대전의 지휘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대전 팬들 뭐 걸개도 걸려져 있더라고요. 싸울 건가 포기할 텐가. 저는 전자를 선택했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강등권으로 떨어진 대전의 상황도 황선홍 감독이 복귀를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16경기를 치른 현재 대구와 전북과 함께 리그 최하위권으로 2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뭐 대전이 아니었으면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등권에서 빨리 벗어나서 안정을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공교롭게도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맛봤던 친정 포항이 첫 상대지만 강등권 탈출을 위해 기자회견 후 곧바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감독 경력의 벼랑 끝에 선 황선홍 감독과 강등 위기의 대전이 함께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올 시즌 K리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절기망종인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돈 곳이 많았는데요. 경기 고양시가 32.3도, 서울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강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또 강원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이따금씩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되겠는데요. 이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 대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전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